설마 회생한다고 다 못 받는 건 아니겠지? 채권자는 그냥 법원만 믿고 기다리면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채권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틈이 존재하긴 합니다. 변호사님, 법인이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채권자의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막히는 건 아닙니다. 채권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틈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틈이 굉장히 짧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 법원에서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걸 내리는데요. 요 전에 행동을 취하셔야 돼요. 포괄적 금지 명령이 뭔가요?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하면 약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법원에서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걸 내려주게 되는데요. 이 명령이 나오면 소송이 불가능하고요. 압류도 불가능하고 가압류나 경매, 공매 신청 모두 불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 명령은 채권자도 아니고 채무자가 법원에서 받는 순간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채권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제대로 대응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럼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금지 명령이 나오기 전에 먼저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압류를 해야 됩니다. 이 집행권원이라는 거는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 결정이 있어야 이 압류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법원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어떻게 잘 압류해야 되는지, 어디를 압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쪽 대리를 많이 하는데요. 채무자 대리 입장에서 이 방법으로 압류나 추심이 들어오면은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온 후에 채권자가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대부분의 경우가 그럴 수 있는데요. 만약 금지 명령이 선고된 후라면 채권자는 회생 절차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채권이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을 크게 일반 신용채권인 회생채권과 담보채권인 회생담보권, 그리고 공익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신용채권과 담보채권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일반 신용채권은 보증이나 담보 없이 단순한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의미하고요. 회생 절차에서 후순위로 변제받게 됩니다. 반면에 담보채권은 저당권, 질권, 양도 담보와 같은 담보가 설정된 채권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일반 신용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A회사가 은행에서 회사가 갖고 있는 공장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채권은 회생 절차에서도 담보권이 인정되어 일반 신용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A회사가 거래처 B에게 제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B의 채권은 담보 없이 발생한 단순한 금전채권이므로 일반 신용채권으로 분류가 되겠죠. 하지만 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채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공익채권은 회생 절차에서도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고요.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생채권은 일정 비율만큼 채권이 감축되거나 장기적인 변제 계획에 따라 나눠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공익채권은 그런 제한 없이 100%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또 뭔가요? 공익채권이란 건요, 쉽게 말해서 회생 절차에서도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되느냐? 이 공익채권은 크게 실무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회생 절차 개시 후에 발생되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관리나 부당이득으로 인해서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속적 거래 관계인데 회생 신청 이후에 회생 개시 전까지 발생한 채무, 여기에 대해서는 공익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핵심인데 회생 신청 전 20일 이내에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발생한 물건에 대한 대금 채권, 이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번째 채권이 가장 다툼이 많은 채권인데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4번째 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서 공익채권을 만드셔야 됩니다. 만드셔가지고 회생 절차 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실제 사례도 있나요? 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꽤 많습니다. 특히 제조업체들이 많이 겪는 문제인데요. 제조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보통 거래를 하실 때 한 번에 물건을 납품을 하고 그때 계약서를 쓰시는 게 아니고요. 월 말에 일괄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 관행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20일 전에 발생되는 대금 채권에 해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예전에 실제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유명 제조업체, 대기업이죠. 이 대기업의 1차 벤더사가 회생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상거래 채권자 단 총 200억 정도 되는 채권인데 이 채권을 대리해서 법원과 다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200억의 상거래 채권이 전부 회생 채권으로 인정이 된다면은 회생 절차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원하고 그리고 조사위원하고 열심히 다퉈가지고 200억 중에서 60억을 공익채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억에서 60억 빼면 140억이 회생채권이죠. 140억이 회생채권이 되고 140억의 회생채권 중에서 40억을 변제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00억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결국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같은 채권이라도 공익채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회생채권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검토하셔가지고요,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익채권을 주장하려면 채권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회생법원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친화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채권은 그냥 다 회생채권으로 분류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법원이 판단이 맞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시거나 필요하다면 소송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공익채권도 인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형사 고소가 혹시 가능한지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와서 모든 민사적 권리 행사가 제한되더라도요,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 때나 고소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채무자 회사 대표의 기망적 행위가 있다 그러시면은 최대한 신속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보통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이 다 사라지기 전에 빠르게 고소하셔가지고 변제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설마 회생한다고 다 못 받는 건 아니겠지? 채권자는 그냥 법원만 믿고 기다리면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존재하고 이걸 제대로 활용하면 돈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만 그 기회는 짧고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불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꼭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법적인 문제와 해결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면 사업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